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올해는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대종교를 이끌었던 홍암 나철 선생의 서거 100주기를 맞는 해라고 합니다. 네, 홍암 선생은 1863년 전남 보성의 벌교에서 태어나 과거의 급제에서 관료의 길을 걸었지만 일제 침략의 항의에 관직을 거부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일본에 건너가 조선 침략을 규탄하며 3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고 매국 오적 처단을 추진하다 체포돼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 홍암 선생은 단군교를 민족 종교인 대종교로 만들어서 개천절을 복원한 인물로 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홍암 선생의 묘는 중국 지린성에 있고 그의 후손들이나 친인척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홍암 선생의 업적이 재조명되면서 2002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독립운동의 아버지로 명명했고 2005년 9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이달의 인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암 선생이 항일 독립운동사에 남긴 흔적이나 대종교를 통해 고취했던 민족 정신은 역사계 안팎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업적과 평가에 비해 일반 대중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기도 해요. 네, 보성 벌교가 고향이라는 사실조차 그 지역에서만 일부 알려졌을 뿐 다른 지역은 물론 현지에서도 관심도가 높지 않다고 해요. 네, 홍암 선생의 생가가 있는 전남 보성군에서는 말이죠. 홍암 선생의 생애를 기리고 재조명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념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참 다양한 일이죠. 네. 오늘은 역사 속에 숨어있는 독립운동가 홍암 나철 선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기계,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월 8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은 좀 차분하게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자, 홍암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반성해야 될 게 좀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새롭게 알게 된 인물이에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근데 이제는 잊지 않고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래요. 홍암 선생. 네, 저도 좀 그렇고요. 잘 몰랐던 인물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은 많잖아요. 윤봉길 의사도 있고 안중근 의사도 있고 네. 또 안창호 선생도 있고 네, 유관순 열사도 있고 좀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은데 홍암 선생은 오늘 처음 또 접했네요. 네, 이거는 아마 좀 약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교과서에 달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또 발굴해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기록이 없는 독립운동가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기록을 발굴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후손들에게도 좀 뭔가 적절한 대우, 그런 뭔가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의 대우를 이렇게 마땅히 해주면 어떨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네. 자, 독립운동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또 코너 소개할 시간이 됐네요. 네. 자, 오늘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문턱이 더욱 낮아집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반려동물 우울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카라바조의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이라는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새내기 학부모 팁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권순철과 홍옥희가 함께하는 내 손잡아요. 오늘 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또 기다리고 있죠?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자, 지난 시간에는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국립정신건강의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자, 이와 함께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종합대책도 발표가 됐다고요? 네,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가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국민 4명 중 1명꼴로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울증 환자 수는 지난 2011년 53만 4,854명에서 2015년에는 60만 1,152명으로 4년 사이에 6만 6천여 명이 증가했고요. 우리 국민의 25%는 전생에서 한 번 이상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5% 정도로 낮고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초 치료가 이루어지기까지도 1.61년, 84주 정도가 걸려서 미국이 52주, 영국 30주인 선진국에 비해 오래 걸린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2012년 기준으로 연간 8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비용은 연령이 낮을수록 질환이 만성화될수록 높아져서 향후에는 국내 총 생산량의 4%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6조 5천억 원의 규모로 추정되고 이 중 젊은 층인 20대에서 40대의 손실 비용이 5조 2천억 원에 달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의 이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신건강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대책이 마련이 된 거예요. 네, 이번 정신건강 종합대책은 자살 예방과 중증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중독 관리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포함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인데요. 정신건강 문제의 급속한 증가로 자살이나 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회복을 도와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정신건강 질환을 좀 조기에 발견을 하겠다. 네.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문턱이 좀 낮춰져야 하는 게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진료 문턱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인데요. 먼저 각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마음건강주치의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단계적으로 배치돼서 진단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마음건강주치의는 우선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이나 정신건강,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마음건강주치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좀 전문의로부터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할 때 40세와 66세를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 문항을 내실화하고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도 산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나 일시 보육을 우선 제공하는 등 복지 서비스도 확대하게 되고요. 올해에는 그동안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일 계획인데요.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정신질환 발병 시점과 주요 질병 유병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 상담이나 치료에 드는 비용도 완화된다고 하던데요. 그죠? 네,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기에 집중 치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6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요. 상담료를 현실화해서 약물 처방 위주보다 심층적인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개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높은 비용 부담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웠던 비보험 정신요법과 의약품의 보험 적용을 확대해서 정신과 치료에 대한 개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이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환자도 보다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수가 체계도 바뀝니다. 이번 기간에 따라 의료급여 수가를 낮추는 차등 지원을 해서 발병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받고 불필요한 입원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정신건강 서비스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검사와 조사를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비용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네. 자, 그런데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종종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2017년부터 정신의료기관 입원과 퇴원 신고로 강제 입원 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부양 의무자에 대한 강제 입원 시에는 정신의료기관장이 관할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하지 않고 계속 진료를 받으면 현재는 전문의 1명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정신과 전문의 2명에게 진단을 받도록 할 계획인데요.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가칭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도 심사하게 된다고 해요. 올해 안에 강제 입원과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관련 기관 종사자의 교육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행정처분이나 인권교육, 강제 입원 비율, 평균 재원 기간 같은 정신의료기관 정보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지겠어요. 네. 자, 이를 통해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신질환의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료 후에 사회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에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 복귀 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서 퇴원 후에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정신질환 당사자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해서 다른 질환자의 회복과 재활을 돕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각종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안 역시 좀 포함되는데요. 네, 국내 외래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자는 약 294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2011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이 159만 명, 인터넷 게임 중독이 68만 명, 도박 중독 57만 명, 마약 중독 10만 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련 부처별로 중독 예방과 관리 업무를 각각 추진하고 있어서 부처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선 올해는 통합적으로 중독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분야를 해소해서 중독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노력하게 되고요. 중독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특히 알코올 중독 예방 관리가 좀 더욱 강화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먼저 이번 종합대책에는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서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매체를 대폭 늘리게 되는데요. 현재 TV와 라디오, 도시철도역에서 금지하던 것을 대중교통과 인터넷, DMB, IPTV 등으로 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요.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대학생 시기에 음주 문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각 대학교에 절주 서포터즈를 운영해 광고하고 술 마시기를 조장하는 환경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는데요. 청소년이 술을 사려고 할 때는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팔지 않도록 판매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정신건강과 관련한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좀 꺼려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꺼리게 하는 데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차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나요? 네, 정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애기에도 나서는데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차별 개선 TF를 구성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 주력하기로 했어요.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소지가 있는 법령과 제도, 행태를 조사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에 주 목적을 둔 특별한 팀이 구성되는 거네요. 네. 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결과적으로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입장이죠? 네, 맞춤형 생애 주기별 자살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자살 유가족과 신체 질환자, 장애인, 실직자, 빈곤층에 대한 예방 지원도 강화하고요. 이와 함께 생명사랑 지킴이를 양성해서 자살 예방 환경을 만들고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살 수단을 감시하고 그 관리도 강화하게 됩니다. 자살 시도로 응급실 이송된 한 환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과 사후 관리를 실시해서 재시도를 막고 상담 전화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과 소방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24시간 응급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대책에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으는 방안이 마련됐는데요. 이번 대책이 잘 추진돼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여러분은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네네. 사람뿐 아니라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들도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동물들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니까 당연히 뭔가 스트레스, 우울증 같은 거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동물들은 말을 못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네. 심리 상태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데 우울증을 보이는 개는 음식이나 장난감에 흥미를 잃고 의기소침해지고 때론 공격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의 가구나 카펫 등을 망가뜨리기도 한다고 하죠.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반려동물의 심리 상태를 잘 모른다면 너 왜 이러는 거니? 이렇게 뭔가 혼내고 꾸짖기만 하게 될 상황이에요. 이런 그렇죠. 것들이. 네. 그리고 고양이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고양이는 독립심이 강하고 약점을 잘 보이지 않는 습성이 있어서 고양이의 우울 증상은 더 알아차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양이는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네. 자신이 잘 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침대 밑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안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침대 밑에 숨기도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은 새들은 깃털이 모두 빠지기도 하고요.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 증상들이 있군요. 근데 반려동물들은 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개부터 좀 알아볼까요? 반려견이 우울증을 겪게 되는 원인들이 있는데요. 우선 반려견이 병이 났거나 아파서일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좀 스트레스 쌓이죠. 아무래도.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이 책임감을 느끼고 개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맞아요. 개는 아프거나 몸에 이상이 생겨도 말을 할 수 없어서 개의 이상 행동으로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개의 우울증은 병과 관련이 높아서 개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고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네, 사람도 몸이 아플 때 더 우울하고 기분이 막 처지잖아요. 네. 사람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네. 개도 마찬가지여서 환경이 변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개에게 장기간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집에 새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기가 태어났을 때 등 여러 요인이 포함되고요. 주인이 취직 등으로 집을 비우게 되는 것도 개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과 참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반려동물을 위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개는 좀 애정이 넘치기로 유명한데 함께 지내던 친구나 가족이 사라지게 되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단짝 친구나 주인을 잃게 되면 개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와서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는 개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주인이 이 우울함을 느낄 때도 따라서 우울함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네. 역시 좀 개는 주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워지거나 비가 오는 날씨에 우울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네. 개 역시 계절이나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군요. 바뀐 날씨 탓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개들도 뭐 가을을 탄다, 봄 탄다 이런 말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날씨 때문에 우울해지는 개들은 다시 날씨가 풀리고 좋아지면 상태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뭐 날씨가 안 좋을 때 반려견이 유독 우울한다면 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반려견이 우울증을 겪게 되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이 또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일 수가 있습니다. 개는 나이가 많아지면 우울증을 겪을 수 있는데 자신이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안다고요? 스스로? 약간 이건 좀 슬픈데요. 네.
이렇게 그럼 우울해하는 반려동물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반려동물의 우울증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반려동물도 역시 운동을 해야 되는군요. 네. 사람처럼. 산책 등 신체 활동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서 반려동물의 우울한 기분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운동은 우울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좋아지게 하는데 신체적인 건강은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치잖아요. 그 반려동물과 산책 등을 하면서 함께 운동하면 반려동물의 건강과 함께 주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저는 산책 나가는 게 그냥 집안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그런 의도로만 나간다 생각했는데 산책이 이런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사실도 새롭게 알았어요. 네. 그리고 개 습관을 고치기 위한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보상을 주는 건데요. 우울해하는 개가 기쁨을 드러낼 때 보상을 주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동물 행동 교정 훈련사의 이 조언에 따르면 말이죠. 개를 데리고 드라이브나 산책을 할 때 행복감을 보이면 칭찬하고 보상을 주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관심을 주지 않는 게 우울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예 관심을 주지 말아야 되는군요. 네. 아니면 뭔가 반려동물들도 뭔가 애교, 앙탈 같은 거 부릴 수가 있나 봐요. 뭐 애교나 앙탈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나쁜 행동을 할 때 뭐 갑자기 용변을 본다던가 잘 가렸던 용변을 본다던가 그럴 때 이제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조금 뭐 이제 교정이 좀 필요한 거죠. 네네네네. 자, 반려견이 함께 지내던 친구를 잃은 뒤 우울증을 보인다면 새 친구를 만들어주면 우울증이 호전될 수 있는데요. 다른 개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면 운동을 통해 엔돌핀이 활성화돼서 최고의 우울증 해소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공원에 데려가서 다른 개들과 어울리게 해주면 다른 개들의 장난과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우울증에는 무엇보다도 관심과 사랑이 가장 좋은 약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반려견의 우울증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은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주는 것일 수 있겠죠. 반려견이 우울해한다면 종종 옆에 앉아 당신이 관심을 두고 있다. 내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요. 만일 반려견의 우울증이 근본적으로 주인이 집에 없어서 홀로 외롭게 있기 때문이라면 반려견과 함께 있어주면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저런 방법에도 반려견의 우울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반려견도 병원에 데려가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반려견이 계속 우울해하면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요. 반려견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살이 빠지거나 놀이와 활동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병원에 데려가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우울해하는 반려동물들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만약 많은 일정 집을 비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리고 낮 동안에 집을 비우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출퇴근을 하는 분들은 그럴 텐데 낮 동안에 집을 좀 비운다면 커튼을 열어둬서 창밖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라디오나 음악 등을 켜두면 사람 목소리가 나와서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반려견과 함께 있을 그때 말이죠. 네. 반려견과 비슷한 위치에 앉아서 반려견이 주인을 좀 더 가까운 친구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반려견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수면 네네.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주는 즐거움과 위로가 크잖아요. 반려동물의 건강과 심리 상태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우울해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의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화가들의 자화상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고갱에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코너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이탈리아 화가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의 자화상입니다. 네, 그래요. 이름도 기네요. 네, 그렇죠. 고갱의 자화상은 자화상 속에 고갱의 작품이 함께 그려져 있어서 흥미로운데 카라바조는 어떤 자화상을 그렸을지 궁금한데요. 네, 카라바조는 자화상에 자신의 인생을 투영시켰어요. 그런데 이 카라바조가 본명은 아닙니다. 네. 자신이 태어난 이탈리아 지명인데요. 네, 이름은 미켈란젤로잖아요. 네. 세례명 이름인데 이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으로 워낙에 유명한 화가가 그렇죠. 이전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출생지를 따서 카라바조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렇군요. 카라바조에서 태어났군요. 네. 자, 미켈란젤로는 뭐 그냥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르네상스 시기의 거장이죠. 네, 누구나 다 존경하는. 이제 사실 근데 같은 이름을 쓴다는 게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 연예인들도 좀 그러잖아요. 네, 뭐 네. 그렇기도 하고 연예인뿐만 아닙니다. 제가 또 이런 또 재밌는 또 일화를 또 소개해드릴게요. 무슨 일하죠?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 사연에서 들었는데 네. 이승엽 씨라는 이름을 가진 네. 일반 분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이승엽이 나오는 줄 아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소개팅 할 때 이제 네. 통성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자가 이제 딱 그렇게 이름 딱 소개하니까 남자 이름 딱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신이 이승엽이면 전 고소영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이승엽 정도의 뭐 장동건, 강동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아무튼 그랬다는 거 연예인들도 뭐 그렇게 막 동명이인이 된다는 거 좀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카라바조도 그랬다는 거. 하지만 카라바조도 미켈란젤로에 뒤지지 않을 만큼 바로크 초기의 위대한 화가였어요. 그 카라바조만의 독특한 명암 대비법이 후대의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크 시대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있고요. 네, 기억납니다. 삼손과 데릴라 아주 각인을 시켰어요. 네, 그렇죠. 이 화가도 그럼 빛과 어둠을 이렇게 잘 활용한 화가로 소개를 했었었죠. 네. 근데 이게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카라바조의 자화상도 카라바조만의 명암이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모습을 그린 게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구약 성서 내용을 참고로 자기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윗과 골리앗이 어떤 이야기인지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 이야기도 삼손과 데릴라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이사이의 8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3명의 큰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함께 싸움터에 나갔을 때 아직 어린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돼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키가 엄청 크고요. 청동 투구와 비늘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보통 사람은 절대 들 수 없는 무게의 창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약간 이거 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에 대한 표현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도 키 되게 컸다고 하고 되게 긴 칼을 차고 다녔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약간 그런 표현과 비슷했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 골리앗은요,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대1로 싸우자고 하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종이 되게 하자고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지게 될 경우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당시 이 다윗이 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야기 흐름상 다윗이 나서겠다라는 게 감이 오시죠? 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형들에게 볶은 밀과 빵을 가져다 주려 온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나서보겠다고 자원합니다. 사울은 유일하게 나선 다윗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빈다라며 기도한 후 자신의 갑옷과 청동투구 그리고 칼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몸이 무거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거라며 거절하고 오직 돌 5개와 무림매 끝만 들고 골리앗에게 다가갑니다. 이 무림매는 끈에 돌을 넣어서 빙빙 돌리면서 그 원심력으로 탄환처럼 돌을 멀리 던지는 간단한 도구예요. 약간 돌팔매직 같은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거의 맨몸이나 다름없이 골리앗과의 대결을 치르게 된 다윗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네. 무림매질로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았고 골리앗은 단번에 쓰러집니다. 다윗은 바로 달려가 골리앗을 밟고 선 채 골리앗의 칼로 그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가고요.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기적. 그쵸? 기적입니다. 네. 돌멩이 하나에 무너진다. 보통 저는 이제 스포츠 좋아하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키 작은 선수가 키 큰 선수를 맞게 되는 농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축구는 뭐 상관없고 네. 농구는 높은 데에 이제 고올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우리나라 이 되게 유명한 농구 선수 있어요. 정은순이라는 센터가 지금은 은퇴했는데 키가 몇인데요? 185였고 정아이샤라는 중국 선수 2m4였어요. 그 선수를 수비하는 방법이 있대요. 심판 모르게 살짝 이제 발등을 밟아주면 넘어진다고. 그 반칙 아닌가요? 아니 안 보는 사이에 살짝 이렇게 밟고 그리고 상체를 무조건 공략하면은 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체를 집중적으로 막 하면은 툭툭툭 쓰러진다고. 그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 보면 심판이 못 보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래요. 살짝 이렇게 발등을 걷다가 이렇게 살짝 밟고 가주면 된다는데.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는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을 상징하는 성서 속의 인물이 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혈혈단신으로 앞으로 나서서 적을 물리친 거죠. 그래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뭔가를 믿으면 사람은 초인적인 힘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특히 본인은 스스로 가장 본인을 믿어야 된다. 네, 그렇죠.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안 믿으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카라바조는 왜 하필 이 성서의 이야기를 자화상에 채용했을까요? 그러게요. 바로 카라바조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삶이었길래 그런가요? 네, 건축가의 아들로 태어난 카라바조는 굉장히 불우하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죽었고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 죽었습니다. 고아가 된 거죠. 형제들은 있었지만. 카라바조가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들을 거쳐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빚을 진 고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시간 동안 스스로 그림 그리는 법을 익혔고 빛과 색채를 이해하면서 뛰어난 기교를 선보였습니다. 마침내 로마에서 추기경 델 몬테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후원을 하게 됐고요. 카라바조는 이후부터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카라바조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네. 가정 환경이 좋지 못했던 탓인지 성격 파탄자였습니다. 그래요. 정서 불안으로 제멋대로 행동했고요. 술을 엄청나게 마셨고 술을 마셨다 하면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네. 그리고 빚이 많았고 친구들도 질이 나빴어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폭행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행위 등으로 15번이나 체포됐습니다. 야, 15번이면 감옥을 좀 많이 갔다 왔겠습니다. 네, 제집 드나들듯이 했겠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카라바조는 매번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사람은 문제있지만 그의 재능은 버릴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선지 후원자들이 매번 그를 도와줬거든요. 네. 끊임없이 문제는 일으키지만 재능은 뛰어나니까. 그래서 반성할 사이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오고를 반복하면서 밀려드는 주문을 받아 종교화를 그린 게 카라바조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1606년 5월 이때도 역시 술을 마시고 동료인 라누치노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리고 홧김에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아요. 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제 간 거예요. 또 이제 멋진 재능도 있지만 그 재능에 따르는 소양도 갖춰야 되는데 그쵸. 그거 갖추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네, 카라바조는 이번에도 후원자들을 기다렸지만 이들은 살인죄만은 면하기 힘들다며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사형을 선고받은 카라바조는요. 탈옥을 시도했고요. 유럽의 작은 섬나라인 몰타로 도주합니다. 이 몰타는 이탈리아 근처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그렇군요. 자, 드라마틱한 삶을 또 살고 있네요. 카라바조가. 살인의 탈옥. 네, 그런데 그 몰타에서 작품 활동을 계속한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계속해서 종교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카라바조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성 요한의 참수가 이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자, 도망자라는 꼬리표는 늘 그를 따라다녔어요. 카라바조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1610년 다윗과 골리앗 작품을 완성하고 그 작품을 들고 로마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교황을 만나서 이 작품을 보여주고 사면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역시 천재 무기는 재능뿐이에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카라바조의 명성이 대단했다고 해도 교황이 그 작품 하나로 사형을 면하게 해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카라바조에게는 그 교황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작품을 들고 로마로 향하던 중에 어이없게 그 작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잃어버린 작품을 찾기 위해 헤매던 카라바조는 열병에 걸려서 죽고 말하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가 38세였어요. 자, 교황이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했는데 교황 얼굴도 못 보고 이야기는 끝났군요. 네, 길에서 죽은 거죠. 허망하게.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한 천재의 비운의 운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자신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림 설명해드릴게요. 이탈리아에서 초기 바로크 시대를 대표해 이름을 날렸던 카라바조는 인공 조명을 사용해 그림을 그렸던 최초의 화가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빛을 비춰서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로 인해 나타나는 그림자와 어둠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 기법을 키아로스쿠로라고 합니다. 빛과 어둠의 대비는 그림이 실제로 눈앞에 있는 듯한 사실적인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카라바조식의 그림은 종교화로 하기에 너무 적나라하다는 이유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렬한 명암대조와 리얼리즘은 렘브란트, 판 레인, 프란스 할스, 디에고 벨라스케스 등 후대의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줬고 이들을 카라바지스티라고 불렀습니다. 카라바조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사회의 풍운아이자 문제아이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폭음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15번이나 체포됐던 카라바조는 결국 사소한 싸움으로 사람까지 죽이면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자신을 구해줄 후원자가 없다는 걸 깨달은 카라바조는 탈옥해서 몰타로 도주했습니다.
그 후 교황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사면을 간청하기 위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을 그렸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이스라엘 청년 다윗이 블레셋의 힘센 장수 골리앗을 단 한 번의 돌팔매질로 쓰러뜨려 물리친다는 구약 성서 이야기입니다. 성서에는 대낮에 벌어진 일이라고 기록돼 있지만 카라바조는 어둠 속에 인물을 그려 넣어 주제를 더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상체와 골리앗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빛은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칼을 쥐고 있는 다윗의 손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어 원근법이 느껴집니다. 어린 청년 다윗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벤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얼굴은 승리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당당하고 자신감에 찬 표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팔에 든 골리앗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는 다윗의 얼굴은 어쩐지 연민이 느껴집니다. 다윗은 바로 카라바조 자신입니다. 과거의 천재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성공을 누렸던 순수한 카라바조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굴다가 다윗의 손에 목숨을 잇는 늙고 추악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카라바조의 얼굴입니다. 카라바조는 재능을 과신하다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후회의 마음을 담아 골리앗의 얼굴에 현재의 자신을 투영시켰습니다. 즉 선을 상징하는 순수한 카라바조가 잘못을 저지른 카라바조의 목을 스스로 베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고 있는 칼에는 겸손이 오만을 이긴다라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선과 악의 모습에 모두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는 이중 자화상으로 후회로 가득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교황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에게 가려고 로마로 향하던 중 열병에 걸려 38세의 나이에 죽고 맙니다. 젊은 시절의 영광이 슬픈 표정으로 죄로 점철된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은 카라바조의 유작이 됐습니다. 네, 다윗의 얼굴도 카라바조. 네. 그리고 골리앗의 얼굴도 카라바조였다니 반전이 있는 그림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겸손이 오만을 이긴다라는 문구도 굉장히 와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좀 자기 과신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어떤 일이 있든 겸손해야 한다라는 교훈도 일깨워주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카라바조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을 살펴봤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의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요. 어떤 정보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 3월은 막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이들과 이 학부모님들에게 더 신경 쓰이는 좀 한 달일 텐데요. 네. 이 새내기 학부모 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설렘과 함께 많은 생각에 쌓입니다. 온 세상에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아이가 좌충우돌 유아기를 지나 어느새 학교에 가게 되고 가족의 울타리에서만 있던 아이가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때 부모 역시 학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설렘 그 이상의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는데요. 오늘 삼성생활문화센터 이상희 박사가 소개해드리는 새내기 학부모 팁을 통해서 학부모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의 심리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는 아이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부모의 심리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읽고 쓰고 세마기 등의 학습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지 사회성도 기르고 학교의 규칙을 따르며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죠. 이 과정에서 아이는 당연히 실패와 좌절을 겪게 마련인데요. 이러한 좌절은 자녀의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오로지 지금 당장 아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드러나는 결과에는 관심을 두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시행착오를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아이가 실수하고 난관을 경험할 때 지적하기보다는 아이가 겪고 있는 감정을 헤아려주고 그 감정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받아쓰기 연습을 했는데 꽤 많은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안타까운 마음에 야단을 치겠지만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라고 위로를 해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아이의 입장에서 아령이가 열심히 준비해서 잘하고 싶었는데 많이 틀려서 속상하겠구나 라는 식의 내면 동기와 감정을 이해해주면 아이는 시행착오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속상한 마음을 이해받고 나면 왜 틀렸는지 검토해보고 다음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아이의 민마음을 읽어주는 공감적 대화는 아이가 새로운 학교 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을 소화해내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생활 습관을 위한 훈육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새로운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부모님이 함께하는 수고, 즉 훈육이 필요합니다. 훈육, 디서플린의 어원은 디사이플, 즉 제자라고 합니다. 자녀를 훈육한다는 것은 자녀를 제자로 삼는 것처럼 부모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가르쳐줘야 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이러한 수고의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의 잘잘못에 따라 평가하고 야단치는 것을 훈육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초등학교에서는 삶의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익히는 과정에서 근면성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입니다. 따라서 학습 성취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근면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부모님은 이 과정에서 평가자가 아닌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일관성 있고 꾸준하게 지도하며 정한 원칙에 따른 보상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칭찬과 꾸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칭찬을 할 때는 참 잘했다, 너 대단하다, 똑똑하구나 라는 평가적인 칭찬보다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고 차분하게 풀었구나처럼 묘사적이고 해설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아이의 변화에서 칭찬거리를 찾아주세요. 아이가 가진 자원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사랑의 시선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뭔가 성취해내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을 때 한껏 축하해주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칭찬이겠죠. 때로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꾸중의 목적은 화풀이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자체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못한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해야겠죠. 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게 아니라 장난감을 치우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구나 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이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헤아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컵을 깨뜨린 아이에게 넌 도대체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니? 라고 하기보다는 아령이가 동생에게 물을 주려고 컵을 꺼내주려 했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 깨뜨렸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치우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혹은 쓰레기 봉지를 가져오게 하는 등의 약간의 역할을 주면서 자신의 실수로 인한 결과를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셋째, 긍정적인 기대와 시각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스스로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공교육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사교육 시장은 부모의 불안한 마음에 기대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자극합니다.
때문에 입학을 앞두고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아이는 못한 게 있다면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시기의 발달 과업은 마음의 근력을 키워서 안정된 자존감을 형성하고 근면성을 습득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한다면 공교육이건 사교육이건 부모님 스스로가 내 아이의 교육을 위한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공개 수업이나 첫 번째 학부모 면담에는 되도록 참석해서 아이 교육에 부모가 주체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림장 메모를 통해서 교사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되 내 아이의 기질과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도 저마다 특성이 다르니 세심하게 관찰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이래야 한다느니 저래야 한다느니 하는 정보에 휩싸여서 정작 자녀의 특성이나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아이들에 따라서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자극에 쉽게 이끌리는 럭비공 같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겁이 많고 민감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조심스러운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아이를 둔 엄마는 다른 기질의 아이를 부러워하면서 내 아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나무에도 결이 있듯이 사람마다 지닌 마음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부정하기보다는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하고 그 특성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똑같은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 학교가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배울 게 많다고 대답한 친구들은 학교 생활을 즐겁고 신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배울 게 없다고 대답한 친구들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지겹고 시시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얼만큼 유익한 경험을 하느냐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부모님께 동일한 질문을 해봅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기대를 가지시나요? 학교라는 사회에 처음 뛰어들게 되는 자녀를 둔 학부모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이야기에 휘둘리기보다는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심리적 지지, 제대로 된 훈육법, 아이의 기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아이와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보세요. 부모님이 달라지는 만큼 아이에게 행복한 학교 생활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 행복한 부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의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자식 걱정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는 달리 학교에 간다는 거는 이제 부모의 곁을 처음으로 떠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다 키웠다 이런 느낌도 들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믿어주는 만큼 잘한다고 하니까요. 아이를 믿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월 8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